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보통 한 11월 이 중하순 되면 감기를 꼭 걸리는데 올해는 안 걸리라고 되게 조심했는데 결국 12월 달에 감기가 오네요.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73쪽에 부동산 물권 변동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조문이 두 개 나오죠. 186조와 187조인데 자, 186조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라고 돼 있죠.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187조를 보시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87조는 앞에 네 가지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물권 변동되려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로 변동되든지 법률 규정으로 바뀌든지. 그럼 법률 규정으로 바뀌면 그때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등기해야 되냐면 단서 조항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 등기하라는 거예요? 처분할 때. 그래서 대항 요건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186조와 187조인데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이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동은 없는 거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하면 법률의 규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그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처분 시에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일주 내내 본 게 법률 행위였는데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세요? 법률 행위라고 하면 계약, 그렇죠? 계약, 단독행위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아직 등기는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갑에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매매라는 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부동산 물권 변동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자, 증여를 하면 증여 받은 사람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될까요? 증여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일까요?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일까요? 주고 싶진 않은데 법이 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요.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 주는 거죠. 의사표시로 주는 거예요. 우리 증여할 때 증여의 성질은 계약이라 그랬어요? 단독행위라 그랬어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증여가 단독행위면 우리 집 쓰레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증여 이런다 그랬죠. 어쨌든 이게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법률 행위 아니에요. 법률 행위. 자, 이제 첫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바로 법률행위죠. 그래서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그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계약, 단독행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다, 합의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으면 물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교환을 했어요. 교환. 얘 부동산이랑 얘 부동산을 맞바꿨는데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죠. 뭐니까? 법률 행위.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합니다. 전세권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을 했는데 아직 등기는 못 받은 상태예요. 목적물은 사용하고 있고, 자,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있는 을은 현재 전세권자일까요? 아닐까요? 등기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했는데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주고 사용하고 있대요. 을은 전세권자일까요? 아닐까요?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등기 안 했으니까. 얘들 뭐 했어요? 둘이 합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그럼 갑이 을한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얘가 지료를 주고요.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는데 아직 지상권 등기는 안 했대요. 지상권자 아니에요. 이제 맞출 때 됐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등기 안 했으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아직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한 상태예요. 그게 저당권자 아니에요? 아니요. 계약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계약을 했다, 합의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요. 등기 안 하면 물권 변동은 없다. 그게 186조 대원칙이에요. 근데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소유자일까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건 그냥 일정한 사실행위지 얘가 무슨 법률행위 계약을 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언제 등기하라고요?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얘한테 바로 등기를 해주면 안 되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이전을 해줘야죠. 그래야 국가가 세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는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처분할 때는 등기한다. 만약에 등기 안 한 상태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주장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언제 등기하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구별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멸실됐대요. 그럼 멸실되면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되겠죠. 그럼 이때 소유권이 상실되려면 등기해야 상실이에요? 등기 없이 상실될까요? 등기 필요 없죠. 왜 등기가 필요 없냐면 건물이 멸실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법률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사실행위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했다면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86조와 7조고 자 73쪽에 괄호 2번을 보시면 등기의 요건이 나오죠. 자 1번에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입니다. 형식적 유효요건은 자 중요한 말이 바로 나와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 효력을 발생할 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속 존속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소유자인데 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제 소유권은 상실될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 발생할 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저당권은 소멸이에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법 말소되면 나중에 무슨 등기하면 돼요? 등기법 들어갔나요? 지적법 끝나고 등기법 들어갔어요? 그럼 등기의 종류 공부하셨죠? 그럼 불법 말소되면 무슨 등기예요?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가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려놓으면 된다라는 거지. 뭐 등기 들어가셨다니까 뭐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이번에 실질적 유효권인데 기억해 보면 주체객체 불합치. 뭐 당연한 거죠. 갑이 매수했는데 을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 거기서 A번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옵니다.
등기법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 공부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하셨어도 요건 하고 갈게요. 민법에서도 잘 나오는 거니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등기가 실행되면 그게 유효냐 무효냐라는 유효성의 문제가 첫 번째 생기고요. 두 번째는 등기가 안 됐으면 어떻게 등기를 받아올 거냐, 등기 청구의 문제로 생겨요. 두 가지 문제인데, 일단 먼저 유효성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아서 소유권이 이제 병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이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누구 앞으로 와야 되냐면 을을 거쳐서 병으로 가야죠. 근데 등기가 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병에게 바로 넘어갔다. 이게 뭐였어요?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민총 첫 시간에 본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인데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니까 이 중간 생략 합의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실행돼 버리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이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어보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뭐가 일치가 돼야 돼요? 실체관계.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고 있으면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체관계는 뭐겠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했고 을과 병이 매매했죠. 그럼 이 매매는 각각 다 유효하기 때문에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러면 중간 생략에 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할까요? 없어도 유효할까요? 상관없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허가구역 안에서 마치 갑과 병이 당사자인 것처럼 둘 사이에 허가를 받아 등기가 실행되었다. 자, 이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죠.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을 을병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가 각각 유효하려면 갑과 을과 병이 다 뭐 받았어야 돼요?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지금 허가를 안 받았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는 거고, 따라서 병으로 넘어올 실체관계가 없으니까 등기는 무효. 결론.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이미 실행됐어요. 이미 실행됐다면 어디에서만 아니면 유효한 거예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등기가 되면 유효인데 다만 그게 허가구역에서 한 거면 무효다. 두 번째, 등기 청구의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죠. 자, 을도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은 아무한테나 막 주장해요, 상대방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럼 다 채권적인 권리죠.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받아오려면, 자, 원칙은요,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고 하면 될까요? 을을 거쳐서 받아야 될까요? 을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 생략에 대해서 갑을병 3자 간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만약에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갑을병이 바로 넘겨주기로 합의했대요. 그럼 병은 을을 대위해야 될까요? 갑에게 직접 청구하면 될까요? 합의가 있으면. 그렇죠. 합의가 있으니까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해야죠. 병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을은 갑에게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등기를 받아왔어야 돼요. 을이 받아와서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팔아버리고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그래서 을을 대위해서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문에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자신 앞으로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안 돼요. 대위하면 예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누구 앞으로 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을 앞으로 해야지 자기 앞으로가 아니죠. 두 가지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더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판례들이 붙긴 할 텐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야.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된 상태면 허가 구역만 아니면 그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해요. 근데 두 번째는 등기를 아직 못 받아온 상태면 어떻게 받아올 거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직접, 없으면 대위예요.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받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의뢰하는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을을 거치지 않아도 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직접 받아와야 될까요? 적법하게 대위할 수 있을까요?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럼 대위하려면 얘 권리가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대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교재 보시면 그 첫 번째 점에 74쪽 가운데 등기의 유효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작대기가 그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작대기는 다만 어디서 했다고 되어 있냐면 허가구역에서 했대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인데 첫 번째 3자 합의가 있으면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청구고 다음 페이지에 75쪽에 3자 합의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해야 돼요. 대위. 둘째 줄에 가운데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7조가 나오는데 좀 전에 조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조문인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고요. 언제 등기한다고 되어 있냐면 처분 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요 네 가지는 대표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다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이때 첫 번째 들고 있는 상속은 얘는 뭐를 대표하는 거냐면 포괄승계를 대표해요. 자, 우리가 포괄승계랑 특별승계 구별했는데 포괄승계는 상속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포괄유증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의 합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할 필요 없어요. 처분 시에만 등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갑이 있는데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갑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속인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 등기를 할 때예요? 아니면 사망 시에요? 사망 시. 사망 시에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망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상관없어요.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만약에 이때 얘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망 시부터 얘가 등기할 때까지는 이 부동산이 무주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얘한테 팔 때는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해서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세금 받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팔아놓고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등기를 넘기면 이 등기는 뭐랑 같아질까요? 좀 전에 본 거.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물론 등기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실체 관계가 있으니까. 유효한데 다만 처벌되겠죠. 그래서 일단 언제 등기하라고 되냐면 처분 시에 등기하라고 돼 있고 공용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
보상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주체가 일정한 기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조심하실 점은 이 판결인데요. 판결의 종류라고 하면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만이냐면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대표적인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형성권이라는 걸 봤었어요. 그럼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응해야 되어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겨요.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로서 권리 변동이 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후속 조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얘는 해야 돼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뭐만 등기를 하지 않는 거냐면 형성 판결. 그럼 이행 판결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당사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냐면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이행의 판결이 나겠죠. 그럼 형성 판결은 형성의 소를 제기하면 형성 판결이 나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예. 이행의 소냐 형성의 소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공유를 공부할 텐데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근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근데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거를 분할하고 싶어요. 갑은 이렇게 분할하자고 하고 을은 이렇게 분할하자고 해서 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어디 가서 분할해달라고 할까요?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판사가 잘 보고 잘 쪼개봐라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판사가 잘 고려해서 분할 판결 내립니다.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공유물 무슨 판결이에요?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이때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분할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이렇게 쪼개기로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갑이 단독 소유하고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하자라고 협의했는데 을이 협의한 다음에 생각해봤더니 아무래도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전화기 꺼두고 이제 잠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 내용이 판사가 알아서 잘 분할해 줘라고 소송을 할까요? 아니면 을이 협의를 이행케 해달라고 소송을 할까요? 당연히 이행케 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이행해서. 그럼 만약에 법원이 이행하라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건 분할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이거 무슨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무슨 판결 말이냐면 형성 판결. 그래서 우리 공유 가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은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형성의 소인 거고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형성 판결이 났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형성의 소가 형성 판결 나왔다는 건 당사자의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하라고 판결하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제 그 꼬드기는 판례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대금을 줬는데 등기를 안 줘요.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판결이라는 게 형성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냐를 묻는 거예요. 무슨 판결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얘들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계약을 이행하라라고 판결하겠죠. 그럼 얘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소유자? 등기해야 돼. 등기. 그래서
지문에 판례 지문에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런 말 나오면 걔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구별되시죠? 이행하고 형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뭐 이 평생 잘 살면 좋겠지만 또 뭐 여의치 않으면 또 이혼도 하잖아요. 그럼 이혼도 제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협의로 이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재산 어떻게 분할하고 양육권 누가 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참아도 돼요. 참아도 되는데 못 참겠다 이러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거예요. 물론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쭉 정해놨어요. 뭐 1호 부정행위부터 쭉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은 갑과 을은 이혼한다라고 판결해요. 그럼 이건 이행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일까요? 만약에 이게 이행 판결이라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협의가. 근데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 판결로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판결이겠어요? 형성 판결. 그런 게 형성 판결이에요. 개념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판결이 제일 조심하실 부분이고 경매는 언제 권리 변동이 되냐면 매각대금 완납 시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락대금이라고 하죠.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경락받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일단 최고가 매수인 제일 높은 가격 적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경락대금을 나중에 완납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많이 행해지죠. 우리 뭐 지금 경매 수업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경매가 이렇게 그 활성화되지 못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대중화됐죠. 예전에는 그 경매가 호가제였어요. 호가제. 호가제라는 건 뭐냐면 그 경매장에서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일반인들이 참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냐면 이제 이 등치 크시고 머리 깍두기로 이렇게 깎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부동산이 나왔어요. 이만한 분이 2억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옆에서 2억 1천 이러면 좀 어떻게 돼요?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입찰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적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대중화되었고 이때 경락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건 언제라고요? 매각대금 완납 시지 이 경우에 뭐 소유권 등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등기를 할 필요 없는데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시에. 하나만 볼게요.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을의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건 뭐 기본 과정 가서 공부하겠지만 법정 지상권일 수도 있어요. 법정 지상권은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죠. 그럼 처음 들어보셔도 맞추셔야 돼요. 약정 지상권이면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지상권자예요? 약정 지상권이면. 약정이면 뭐 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얘는 등기해야 돼. 등기. 근데 법정 지상권이에요. 등기해야 될 필요 없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시에. 자,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76쪽에 그 괄호 3번에 보면 187조의 예외라고 돼 있죠. 점유 취득 수요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점유 취득 수요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거면 원래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데 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를 취득해요. 다시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점유 취득 수요라는 건 법률이 정하는 거지만 뭘 해야 한다고요?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예외라고 돼 있죠. 자,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등기법에서 아마 보실 거고 우리 기본 과정 가서 볼 거니까 지금은 안 읽어봐도 돼요. 79쪽 보세요. 79쪽. 자,
자, 물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소멸에서는 제일 수험상 중요한 게 혼동인데 191조를 보시면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는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조문만 읽어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팍 오는 조문은 아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근데 이 전세권자가 이 부동산을 빌려 쓰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자에게. 그래서 얘가 뭘 취득했냐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제 필요 없는 권리가 뭘까요?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돼버리면 필요 없는 권리는 뭘까요? 전세권이죠. 그럼 이 전세권은 소멸돼요. 이런 소멸을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조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포함하는 커다란 권리를 취득하면 이건 그대로 소멸된다.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야. 임차인.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아예 샀어요. 그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 그 집의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권리가 뭐라고요? 임차권. 이게 소멸되는 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자, 조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항에 뭐라고 되냐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했다. 그럼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권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조문으로 보면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권리가 뭐예요? 다른 물건이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단서 조항에 그러나 그 물건이 그러니까 소멸될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얘가 소멸되는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저당을 잡혔어요. 근데 뭘 저당 잡혔냐면 자기 전세권을 저당 잡혔다. 소위 권리에 대한 저당이에요. 우리가 물권법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물권의 대상,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 했어요? 물건. 근데 물건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죠. 예외적으로 물건뿐 아니라 어디에 설정될 수도 있어요? 권리. 그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설정될 수 있다. 보통은요. 저당권 어디다가 설정해요?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 잡히면 보통 어디에 잡혀요? 토지나 건물. 그렇죠. 부동산.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말고 어디에도 가능하다고요? 전세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보던 생소한 거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 저당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소유자예요. 그럼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혔는데 제가 돈을 못 갚았어. 그럼 경매가 실행되겠죠. 그럼 경락인은 경락대금 내면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저의 아파트 가져가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권을? 근데 만약에 전세권에 저당이 설정됐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받으면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에 대한 저당이에요. 그럼 얘가 없을 때는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되는데 그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면 전세권이 소멸돼요.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럼 모두 소멸할까요? 저당권도. 쉽게 생각하면 건물의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없어졌어요. 멸실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병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지금 민법 제191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를 위한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3자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규정을 뒀는데 자,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거를 더 넓혀줘요. 제3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A가 지상권자입니다. 자, 지상권자가 이 땅을 매수해서 A가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면 원칙은 지상권 존속해요,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죠. 지상권자가 뭘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원칙대로 이 A가 소유자가 되면서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면 뒤에 있던 저당권이 선순위의 제한적 권리가 없는 강력한 저당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까요? 소유권을 취득한 A, 본인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A가 저당권자입니다. 자, 저당권자 A가 이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A가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그 건물 사면 저당권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혼동으로 소멸해요. 자기 건물에 자기 저당권은 없어요. 혼동으로 소멸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A가 소유자가 됨으로써 이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돼 버리면 2순위에 있던 저당권은 계속 2순위일까요? 1순위로 승진할까요? 승진하겠죠.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까요? A가.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본인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 두 가지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가 치고 올라오거나 강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그림에서요. B라는 저당권자가 건물을 샀어요. 그럼 B가 소유자가 됐겠죠. 저당권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자가 없으니까. 쉬워요. 결론은 수험상으로는 이게 막 왜 그럴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수험상으로 뭐냐면 본인보다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보다 후순위 권리, 여류의 권리라고 하는데 후순위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시켜요? 존속시켜줘요? 존속해줘요. 근데 후순위가 없다. 내가 꼴등이에요. 내가 꼴등이면 밑에서 올라올 거 없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그래서 뭐 사례 문제나 이런 거 나오면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자가 있냐 없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79쪽에 밑에 보면 원칙 있고 2번에 예외 있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 경우인데 기억해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첫 번째는 제3자. 그럼 이 첫 번째 제3자를 위해서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냐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80쪽에) 판례박스가 있죠. 판례박스에 보면 제목에 자신보다 여류의 권리가, 여류라는 게 이제 후순위를 말하죠. 여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보면 어느 부동산에 관해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여류의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근저당, 두 번째 가압류예요. 근데 그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후순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그럼 순서는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저당권자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2번에서 임차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그때는 소멸해요.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자가 없으니까.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자, 3번에 보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나와요. 1번의 점유권, 2번의 광업권. 그러니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요 이 책을 훔쳤어요. 이 책을 훔쳐가지고 들고 다니면 어떤 권리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 고쳐먹고 소유자 찾아가서 사과하고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제 저는 뭘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그러면 점유권은 없어져요? 둘 다 남아요? 둘 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없어요. 광업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광물이 있어요. 그럼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이 광물에 대한 권리, 광업권인데 이 광업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사면 광업권이 없어질까요? 둘 다 가져야 돼요. 둘 다 가져야죠. 이런 경우에도 혼동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4번의 효과 보세요. 혼동에 의한 물권은 절대적 소멸이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된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 물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지상권자가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돼요. 그럼 이때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등기해야 소멸될까요? 등기 없이 소멸될까요? 바꿔서 말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소멸이냐 법률 규정으로 인한 소멸이냐를 묻는 거예요. 법률 행위예요? 규정이에요?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지금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법률 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매매라는 건 이 소유권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매매가 되는 거고요.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얘네들이 계약을 해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1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지상권은 소멸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권 소멸을 가져온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돼요? 갑에게 바로 복귀가 되죠. 그러면 을은 이 땅 사용 못하게 하면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소멸되었던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돈 벌어서 그 집 샀어요. 그럼 제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죠.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넘어갔어요. 임대인에게 넘어가죠. 그럼 저는 길바닥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그럼 소멸되었던 임차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총론이에요. 물권법 총론. 그 다음에 물권법 강론으로 우리가 물권의 종류,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 물권 종류수 쫙 그랬죠. 물권적 청구하면서 몇 개였냐면 8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계속 보니까. 근데 여기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7가지가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차례대로 나오는데 자, 점유권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뭘 하면 인정한다고 했어요? 점유권은 뭘 하면 인정이 돼? 설마 우리 민법이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을 테고 뭘 해야 한다고요? 사실상 지배. 사실 상태가 중요하다고.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정당성을 따지는 건 점유권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본권. 그러니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거고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예요. 그러면 제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이 뭐예요? 소유권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고 그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이 뭐예요? 전세권. 그죠? 소유권만 본권 아니라고 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전부 다 본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랬었어요.
한번 우리 그 물권 종류 한번 보고 갈게요. 다시 67쪽 한번 보세요. 67쪽. 67쪽에 그 박스에 본 물권에서 일단 뭐랑 나눠요? 점유권하고 본권. 이 점유권은 사실상의 문제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그럼 소유권만 본권이에요? 제한물권도 본권인 거예요. 제한물권도 이때 제한물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뭐 눈으로만 좀 익혀두시고 그게 이제 점유권과 본권의 개념인데 자 81쪽에 돌아와서 봅니다. 81쪽에 점유제도의 예외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에 보면 점유의 관념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권은 뭘 하면 인정한다고 했냐면 사실상 지배하면. 근데 예외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죠. 그럼 두 번째 예외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예외예요.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82쪽에 1번 점유 보조자, 2번 간접 점유, 오른쪽에 3번 상속인의 점유. 자, 195조를 먼저 보죠.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자,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긴 한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 중요한 말은 지시관계라는 거죠. 그럼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지배자가 점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점유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지 얘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점이 있어요. 갑이 이 가게 사장님인데 을은 점원이에요. 점원. 물건들이 있고 그러면 이 점원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셔터 올리고 들어가서요. 물건 관리하고 그리고 셔터 내리고 밤에 집에 가요. 사장님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와서 수금해가고 뭐 격려차 방문해요. 그러면 이 가게에 있는 물건들의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점원이에요? 점원이에요. 얘가 지배하지 사장은 이 물건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점유자를 을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점유자라고요? 갑. 왜냐하면 얘네 둘의 관계는 대등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시관계. 물론 이제 사회적 의미에서의 지시관계. 그러면 이 보조자는 점유자로 볼 수 없다. 어떤 의미인지 드셨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 가사도우미가 와서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집주인은 뭐 별로 집이 없고요. 가사도우미가 하루 종일 그 집에 있는 물건들 관리하고 정리하고 다 해요. 사실상 집에는 가사도우미가 하지만 점유자는 누구예요? 그 집 주인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수험상으로 기억할 점 뭐냐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할 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니까 점유권. 예.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이게 들고 다녀요. 근데 제가 힘들게 훔쳤다 그랬잖아요. 힘들게 훔쳤는데 누가 또 훔쳐갔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도둑인 제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점유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점유권이 없으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는 물건을 침탈해 갔다면 이 A라는 사람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사람은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에요. 갑.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잖아요. 내 거 내놔라고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현재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해야죠. 그럼 반환 청구는 을에게 해요, 갑에게 해야 돼요? 누가 점유자예요? 갑. 얘는 점유자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갑. 그러니까 이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수험상으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랑 을이랑 부부인데 갑이 남편이고요. 을이 아내 처예요. 그러면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적 지위이다. OX예요.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적 지위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겠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고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둘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지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부부는 당연히 대등 관계잖아요. 점유 보조자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 판례는 아내를 점유 보조자로 본 사건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류적 판례는 당연히 둘이 공동 점유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부가 남의 집을 불법 점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소유자가 이 아내를 상대로 내 거 내놔라고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반환 청구했다는 거예요. 허용돼야 안 돼요. 만약에 아내가 점유 보조자라면 이 인도 청구는 허용해 줄 수 없어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아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라고 했죠. 그럼 처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 인정돼야 안 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관련 판례에서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간접 점유를 보세요.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간접 점유권에 대한 개념인데 앞에 법률 관계가 주르륵 나열되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이건 다 본 거고 사용대차가 나오죠. 사용대차라는 건 뭐냐면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서 사용하는 건데 근데 공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차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사용대차고 만약에 빌려 쓰는데 대가를 주면 차임을 주면 그건 뭐예요? 옆에 나오는 임대차예요. 그러면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냐면 대가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공짜냐 돈 내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소비대차랑 같아야 달라요? 소비대차는 뭐예요? 빌려가지고 일단 뭐래요?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 그러니까 우리 돈 빌려 쓰잖아요.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건 일단 가져와 가지고 빌린 사람이 처분권을 갖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줄 때는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하는 거.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옆집에 쌀 한 가마 저희 집에 쌀 떨어져서 옆집에 쌀 한 가마 빌려왔어요. 이거 임대차예요? 사용대차예요?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겠죠. 빌린 거를 그대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빌린 거를 소비하고 다른 걸로 갖다 주는 게 소비대차예요. 그러면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빌려가지고 소비해요? 그 빌렸던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당연히 빌렸던 물건을 그대로 주는 게 임대차, 사용대차인데 다만 대가를 지급하면 뭐라고요? 임대차, 공짜로 쓰면 사용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사무실에서 책을 빌려온 거예요. 사무실에서 빌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일단 소비대차 하면 안 되죠. 이거 제가 이걸 먹어버리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소비대차는 아니고 빌려 쓰고 이걸 그대로 갖다 줄 거니까 임대차 아니면 사용대차겠죠. 근데 제가 데스크에 돈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겠어요?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계약. 그리고 이제 임치라는 계약은 보관 계약이에요. 보관. 물건 맡기는 계약. 그래서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불러요. 보관 계약. 자, 갑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얘가 이제 원래 소유자였고요. 소유자였고 얘가 원래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물건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점유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갈 거야? 임대인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면 얘가 원래 점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임대차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시킬 필요는 없어요. 계속 얘가 점유할 거니까 점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임차인의 물건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간접으로 점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간접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라는 말이 나오려면 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를 연결해 주는 이러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을 써요. 점유를 말 그대로 매개, 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법률 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뭐 임대차, 질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규정되어 있는 법률 관계의 기본적 공통점은요. 을에게 넘어가고 끝나는 법률 관계요, 돌아오는 법률 관계요. 돌아오는 법률 관계가 됩니다. 그래야 간접점유라는 게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넘겨준 매도인은 간접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는 간접점유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이런 게 있어야 간접점유고 마찬가지로 을이 갑의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침탈. 얘가 빼앗아 갔다. 그럼 빼앗긴 갑은 간접점유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점유 상실이에요. 빼앗겼다는 건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보통 이제 뭐 사례 문제로 나오면 대부분 임대차나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를 해줬다. 그러면 이 임대는 무슨 점유라고요? 간접점유. 그러면 간접점유도 똑같은 점유로 인정해줘요. 그럼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야 아니에요? 점유자예요. 그럼 얘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게 안 되지만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니까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점유자라고 하면 항상 누구도 같이 포함해야 돼요. 간접점유도 항상 점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점유를 이전받습니다. 그러면 요 상속인이 점유를 이전받는 시기가 물건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았을 때요, 사망시에요. 사망하는 순간 을은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요것도 한번 꼬드겨 보겠다고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을은 현실적인 인도를 받지 않아도 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을은 현실적인 인도를 받지 않아도 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OX.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렸어요. 사망 사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망하는 순간 넘어오는 거지 얘가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게 상속인의 점유. 얘 한번 보세요. 점유 보조자. 얘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외라는 거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해야 안 해요? 얘가 임차인이 하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돼요. 자, 상속인. 얘 사실상 지배해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점유권이 인정돼요. 그럼 이것도 원칙이 아니라 예외. 그리고 점유의 관념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는 갑이 하고 있는데 을이 점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사망하는 순간 얘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걸 바로 점유가 관념화되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지배가 없어도. 얘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지배하는데 임대인 갑이 점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 없이 관념적인 점유를 한다는 거고요. 이 그림 보세요. 보조자가 지배하는데 점유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장님 감이라고 했죠. 그럼 이 사장님도 현실 지배 없는 점유를 관념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점유에 뭐라고 불러요? 관념화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세 가지 봤어요. 뭐 있어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그리고 상속인의 점유. 자, 그다음에 점유의 종류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